저도 아들한테 현금 거의 안 주거든요. 근데 딱 이때가 되면 현금을 주고 싶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결혼할 때요. 그렇죠. 왜? 결혼할 때 왜 줘요? 너무 비싸요. 뭐가 비싸요? 집이요. 그렇죠. 이때 현금을 주면 거의 100%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오늘 제시하는 이 방법을 쓰면 자녀에게 3억 원까지 합법적으로 줄 수 있다 이겁니다. 돈이 또 뭘 낳죠? 이자를 낳죠. 가만히 냅두면 모르긴 몰라도 3억보다 더 많은 돈을 낳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3억을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 30세 이전까지 세금 한 푼 없이 증여세 없이 3억을 모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절세는 염지훈.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세금으로 부자 되는 방법을 콕콕 찍어주는 세금학교 1타 강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뭘 알려주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자녀에게 현금을 합법적으로 주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근데 이런 거는 왜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부자들은 이미 전문가들이 다 붙어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열심히 배워서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좋은 정보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솔직히 평소에 용돈 주는 거 이런 거는 문제가 잘 안 되겠죠. 주변에서 혹시 딸한테 백 하나 사줬다고 세무조사 받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현금 줄 일도 거의 없고요. 없어요. 저도 아들한테 현금 거의 안 주거든요. 근데 딱 이때가 되면 현금을 주고 싶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결혼할 때요. 그렇죠. 왜? 결혼할 때 왜 줘요? 너무 비싸요. 뭐가 비싸요? 집이요. 그렇죠. 자녀가 결혼할 때 집이 너무 비싸니까 그때 현금을 주고 싶죠. 근데 대한민국 집값 너무 비싸고 이건 참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녀가 결혼할 때, 집 살 때 도와주고 싶거든요. 이때 현금을 주면 거의 100%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오늘 제시하는 이 방법을 쓰면 자녀에게 3억 원까지 합법적으로 줄 수 있다 이겁니다. 3억 원까지는 국세 정도 절대 말 못해요. 근데 이 방법 물론 저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거 꼭 배워서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적용하세요. 제가 개업 2년차 세무사잖아요. 지금 개업해서 지금까지 상담 건수가 몇 건이나 됐을까요? 말해보세요. 200번? 200건. 300건이요. 300건? 100건. 100건. 자, 300건이 가장 가까운데요. 1000건이 훨씬 넘는 대면 상담, 전화 상담을 했었죠. 그런데 그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그분들 다 비슷해요. 고민이. 가장 빈번한 레파토리. 자녀 집 사주고 싶다. 집을 사주는데 세금을 최대한 아끼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온 레파토리가 무엇이냐면 자격증 작성, 저가양도, 부담부식이여 등 다양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방문하셨다가 돌아가실 때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혹시 사전증여를 하신 적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몇 프로나 그분들이 사전증여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할까요? 30%요. 30%? 그래도 꽤 되지 않을까요? 거의 없어요. 10중 8구는 그게 뭐예요?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들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근데 왜 사전증여를 안 하셨어요? 이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거 신고하는 거를 몰랐어요. 또는 돈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바빴어요. 또 마지막으로 그 효과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신경 쓰느니 차라리 돈 버는 게 낫죠. 이렇게 하죠. 많은 분들이 이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점점 그 효과가 커지듯이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강의로서 입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첫 번째, 사전증여 신고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 30대 이전까지 사전증여를 영리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궁금해요? 그 신고는 어떻게 해요?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시연해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기존에 증여받았던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그러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증여 신고한 거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도 있죠. 그것도 알려드려야죠. 그걸 해보면은 제가 옛날에 증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거죠.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 증여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10년이 지나서 또 증여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조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합법적인 증여가 30세 이전에 왜 필요한지를 칠판으로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 40대 서울 시내 아파트 10억짜리를 취득하는데 40대의 아파트를 취득하니까 본인의 아버지께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 10억 원을 증여해 줬어요. 증여해 줬는데 전부 다요? 전부 다. 왜? 아들이 이것도 갚아 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부담이니까 과감하게 야 10억 증여하고 이 10억에 대한 증여세 약 2억 4천만 원을 신고했죠. 얼마나 대단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용증 쓰고 막 이럴 텐데 이거를 신고를 다 했어. 그리고 이에 따른 취득세가 약 3천만 원이죠. 이것도 신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잘 살고 있는데 1년 후에 어디서 연락이 왔을까요? 신고하면 어디서 연락 오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죠. 세무서에서 뭐가 날라왔냐면 과세 예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근데 너무나 성실하게 신고했잖아요. 너무나 성실하게 신고했는데 여기서 하나의 이 세금 과세 예고 통지서가 뭐예요? 과세 예고 통지서는 과세를 하기 전에 예고를 하고 그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할 거면 문제 제기해라. 그런 통지죠. 그건 한마디로 뭐다? 문제가 있으니까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2억 4천과 3천, 합 2억 7천의 이 세금은 누가 내야 되죠? 받은 사람이 내야죠. 받은 사람이 내야죠. 근데 이 아들 돈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면 이걸 누가 내줬을까요? 아버지야.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내줬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10억은 깔끔하게 증여했는데 이 2억 7천만 원은 대신 내주고 이거에 대한 세금 신고는 안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세금 신고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1억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어요. 왜냐하면 요 10억이 과세 표준이 10억이 넘으면서 세율이 40% 구간이 되고 이 2억 7천에 대해서 본세만 해도 1억 800 거기에 내가 가산세가 붙어서 거의 1억 2천 몇백이 되는 세금이 과세예고 통지서로 날라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들에게 합법적으로 40세가 되기 이전에 3억 이상이 되는 금액을 사전증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금 내면 돼요. 그렇죠. 이걸 충분히 내고도 남죠. 그러니까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이거와 관련된 세금 아까 고지된 거 거의 1억 3천 이 세금이 날아가는 거죠. 날아간다는 건 뭐죠? 이 돈을 절약하고 아끼는 거죠. 만약 합법적인 사전증여 3억만 있었다면 이 1억 3천을 그 가문에서 아낄 수 있었던 거예요. 세금을 아끼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아시겠어요? 네. 자, 됐죠? 왜 합법적으로 사전증여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전 증여 해줬으면 네. 나중에 세무조사도 안 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이 건에 있어서 만약에 사전증여 3억을 미리 해놓고 10억을 증여하고 이 돈을 아들이 다 냈다면 아무 문제 없죠. 왜 이 돈을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면 그때 뭐라 그러죠? 제가 30년 동안 3억을 합법적으로 증여받았습니다 라고 소명을 하면 세무서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럼 3억 받는 것도 좋은데요. 주는 사람은 어떻게 줘야 돼요? 주는 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는 합법적으로 30세 이전까지 3억 원을 증여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3, 3, 6, 6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먼저 이 3, 첫 번째 3을 설명해 드리면요. 애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2천만 원을 직계 비속한테 증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 있죠. 기타 친족이. 기타 친족이 누구죠? 일반적으로 삼촌, 이모, 고모 이런 분들이죠. 할아버지도 되나요? 할아버지는 직계 존속이에요. 요게 이제 직계 존속.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가 직계 존속 외 약 4촌의 친척, 3촌의 인척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요 4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고모, 이모, 외삼촌, 삼촌 이런 분들이죠. 그런 정도 사이가 되면 1,000만 원 증여해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합의 3천만 원을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면 1살 때 3천만 원. 근데 이거를 10년에 한 번씩 또 할 수 있죠. 11살 때 또 3천만 원. 근데 왜 갑자기 6천만 원이 되냐? 미성년자가 몇 살이죠? 20살 아닌가요? 19살이요. 19살. 19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를 탈피하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은 5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5 플러스 1로 바뀌어요. 그래서 21살, 31살은 5 플러스 1이 되면서 합 3, 3, 6, 6을 10년에 한 번씩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일까요? 1억 8천이죠. 이 1억 8천의 증여가 아주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가 이거를 기념일이라고 명명하려고 해요. 한 달 전에 민족 명절 뭐가 있었죠? 추석. 추석이 있었죠. 추석 때 저는 돈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저희 집에. 누굴까요?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그런 명절을 좋아해요. 돈이 자꾸 누가 용돈을 주니까. 근데 그 용돈을 제가 보니까요. 제 집사람이 그 돈을 모아서
아들 통장에 입금을 해주는데 그때 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60만 원이었는데 그 60만 원을 어떻게 입금하느냐, 날 것으로 있는 그대로 할머니 추석 용돈 10만 원, 삼촌 추석 용돈 5만 원, 큰아빠 5만 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기재를 하면서 현금을 입금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거짓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진짜를 그렇게 기념일 입금액을 다 기재하면서 입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제 나이 50에 결혼 2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입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봤더니 그걸 벌써 20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계좌 내역을 쭉 봤더니 온갖 기념일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기념일은 뭐가 있나요?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생일이요. 생일, 그렇지. 또 입학. 생일, 입학, 졸업, 돌잔치. 돌잔치, 돈 많이 크리스마스. 들어오죠. 크리스마스. 대장 선거. 그리고 아까 말한 추석, 설, 그렇게 1년에 정말 정확히 걔한테 들어온 거 그대로 입금만 해도 1년에 평균 200만 원 정도가 모였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증여세법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비과세로 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금한 게 저희 큰아들 기준으로 매년 200만 원 곱하기 몇 년? 거의 20년 동안 했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이게 거짓말로 입금했다고 보지 않죠. 왜냐? 저는 그 내용을 다 아니까. 20년 동안 200만 원씩만 해도 4천만 원을 입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증여세, 비과세예요. 그러나 한 번에 입금을 할 때 100만 원을 엄마가 한꺼번에 뭉탱이로 넣으면 세무서에서 의심하겠죠. 그러나 정말 날 것으로 그렇게 다 기재를 해서 사회 통념상 적당한 금액이라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근데 1년에 200만 원 넘으면 어떻게 돼요? 사회 통념이라는 거는 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역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세뱃돈 제일 많이 받은 게 얼마예요? 10만 원이요. 10만 원. 저도 10만 원 이상 줘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 30 받아봤는데. 그거는 뭐 반장이 됐다든가 뭐 특별한 사건이 있었겠죠. 대학을 갔다거나 아주 그런 사건이 없다면 그게 사회 통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걸 악용해서 할아버지 용돈 50만 원 이렇게 쓴다면 과연 그런 경우에까지 사회 통념이 작용될지는 그건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적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30세 이전까지 현금을 합법적으로 사전증여하는 세 번째 방법, 군대 월급입니다. 제가 자꾸 제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 큰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 3개월 전에 군대를 갔는데 2등병 월급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70만 원. 10만 원. 지금 2등병의 월급이 거의 70만 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10,000원일 때 군대를 갔었는데 30년 이전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70만 원이고 지금 병장 월급이 자그마치 130만 원입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평균 1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을 받는데요. 그 100만 원에다가 그걸 적금을 가입하면 국가에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40만 원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140에 그걸 입금하면 뭐가 붙죠? 돈에 뭐가 붙죠? 이자요.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서 이 18개월 제가 추산하건데 약 2,50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군대 안 간 사람들은 너무 역차별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전증여를 준비해야 되냐? 죄송한 얘기지만 군대 안 간 그 시간을 아껴서 알바를 해야죠. 알바를 통해서 약 18개월 동안 충분히 2,500을 저금할 수 있다. 근데 저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0.25. 그러니까 이거를 맞습니다. 0.25 억으로 해야지. 잘못 쓴 겁니다. 0.25. 그렇게 하면 합이 2.45예요. 제가 4개 다 얘기했는데 아직 3억이 안 되잖아요. 이 돈은 누구 거죠? 증여받은 사람 거죠. 누구 통장에 넣어놔야 되죠? 증여받은 사람. 증여받은 사람. 그러면 이 2.45억이 꾸준히 쌓이면서 복리로 돈이 또 뭘 낳죠? 이자를 낳죠. 가만히 냅두면 모르긴 몰라도 3억보다 더 많은 돈을 낳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3억을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 30세 이전까지 세금 한 푼 없이 증여세 없이 3억을 모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건 나중에 문제 안 생기나요? 문제 삼길 여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법에 정해놓은 거고요. 군대 월급 당연히 군대에서 주는 거니까 그거 저축한 거잖아요. 알바비 이것도 3.3% 원천 징수하고 받았을 거예요. 다만 이때 이 돈을 안 건들려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야 되죠. 소득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용돈 받은 거 이거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식 취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이 기념일 아까 어떤 분이 이거 너무 과하면 어떡하냐? 과하면 안 되죠. 사회 통념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그 금액 세법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적당히 활용한다면 즉 1년에 한 사람당 한 200만 원 그리고 날짜를
명목을 다 기재해 놓는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염지훈 세무사의 생각입니다.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신고. 좀 이따 이 3366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증여만 하면 되지 무슨 신고까지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다음에 한 30년이 지난 후에 이거를 입증하려면 그거 너무 힘들죠.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요. 기념일은 비과세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안 하고 기록만 잘 남기면 되고 군대 월급은 이미 원천징수가 돼 있겠죠. 아니면 통장에 국방부에서 입금할 때 그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고를 따로 증여세 신고하고 상관없고 따라서 1번 3366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저기 세금 신고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요번에 집필한 가장 완벽한 세금 절세 기술이라는 책, 지금 그게 거의 베스트셀러.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면 대한민국 탑 1이 된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신고 어떻게 하냐고. 신고. 그러니까 그걸 저랑 같이 그 책을 쓴 최승혁 세무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홈택스를 직접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절세는 염지훈. 안녕하세요. 세금학교 1타 강사를 꿈꾸는 2타 강사 최승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금 증여 간단하게 신고하는 거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홈택스 들어가셔서 여기 메뉴 보시면 세금 신고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증여세니까 증여세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증여세 신고, 일반 증여 신고에 현금 증여 간편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증여자는 증여를 주시는 분이고 수증자는 받는 사람을 말해요. 제가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해볼게요. 아버님한테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증여일자는 오늘 날짜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이제 현금을 주시는 분 아버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쳐줍니다. 조회를 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 다음에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으니까 여기도 확인을 누르시면 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증여자와의 관계예요. 증여자와의 관계가 내가 아버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쓰는 거거든요. 저는 아버님에게는 자녀죠. 직계 비속이죠. 요거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전화번호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증자가 이제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 비거주자인 경우에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 경우에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비거주자도 아니니까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를 받을지 현금을 받는다면 금액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1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증여세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 증여공제가 직계 종비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홈택스에서 현금 재산 간편하게 이제 증여세 계산하는 걸 하시면 이렇게 증여공제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것은 아까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잘 선택을 하시면 증여공제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시고 세율, 산출세액 500만 원 나왔죠? 그 다음에 신고세액 공제, 산출세액의 3%입니다. 그리고 자진납부할 세액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485만 원 나왔네요.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증여세 신고서가 만들어지고요.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증여세 신고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서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첨부 서류라고 하시면은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예를 들면은 저는 아버님이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란에 들어가셔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시고 제가 아까 증여세 신고를 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한다면 여기 내역이 나와요. 여기 내역에서 부속 서류란을 클릭을 하셔서 스캔한 그런 첨부 서류를 여기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현금 증여 신고하는 방법을 한번 시연을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기존에 증여가 있었던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홈택스 메뉴의 세금 신고에 증여세 신고의 신고 도움 자료 조회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두 번째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를 하세요. 그 다음에 조회 기준일이란 오늘 하셔도 되고 새롭게 증여 받는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조회를 해볼게요. 조회가 완료되었다고 뜨죠. 기존에 증여받았던 내역이 없으면 조회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이 아버지가 염지훈 세무사님인데요. 기존에 증여받은 내역이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여기 증여일자가 중요하겠죠. 증여일자 2024년 5월 27일 기타 친족인 이모로부터 현금 1천만 원 그래서 공제 1천만 원 받아서 세금이 안 나온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24년 4월 19일에 아버지 염지훈 세무사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네요. 과세가액 1억 2,800이고요. 미성년자여서 공제금액 2천만 원에 세금 1,141만 2천 원 정도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 목록을 확인을 하시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증여를 하신다면 합산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절세는 염지훈.
아까 홈택스 신고하는 방법 이해하셨어요? 네. 아, 다들 똑똑하시네. 자, 오늘의 결론. 하나, 31세까지 합법적으로 징역 받자. 둘, 3366 기념일, 군대, 알바. 기억하자. 셋, 3366은 증여세 신고까지 하자.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신고해야 세무서에서 인정해준다. 이렇게 확보한 3억 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가정. 특히 자금조달 계획서를 중심으로 그 작성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세금학교 1타 강사 염지훈이었습니다.